서학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걸로 굉장히 의미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우리 투자자가 처음 본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기 시작한 건 2005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중국과 베트남이었습니다. 요즘 베트남 시장이 다시 곽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창민 KB증권연구원을 모시고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례되는 질문인데요. 네. 베트남에 혹시 갔다 와 보셨습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굉장히 많이 분기당 한 번 정도는 꼭 갔었는데요. 예. 지난해부터는 좀 기회가 없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저 증권회사에 있을 때 네네. 남미 관련한 펀드를 판다고 갔더니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거더라고요. 남미 갔다 왔냐고. 그래서 안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럼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네. 최근에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동양하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부터 현재까지 일단은 스토리를 쭉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가 똑같이 작년 1분기에는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예. 700포인트가 깨질 정도로 증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정부도 정책을 많이 펼쳤죠. 그리고 베트남 이제 경제 체제가 여전히 공산국가다 보니까 자본 시장을 지향하지만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확진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예. 공세 조치는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예. 작년에 정책 금리도 200bp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풀었었고요. 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중에 풀린 많은 자금들이 증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있었던 그리고 올해 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원래는 베트남 증시의 월간 신규 계좌 수가 한 2만 개, 1만 개 정도 터집니다. 예.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죠.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매월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되다가 올해 5월에는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래량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증시를 종합해서 보면은 예상보다는 양호했던 경제 성장, 거의 동남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하게 돼 있죠. 예. 경제 성장률이.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 통화 정책 완화적으로 실시됐고 현지의 강력한 수급 속에서 지금까지 증시가 상승을 달려왔다. 예.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경제가 좋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금리를 내리고 했던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네네. 상당히 상승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들이 주가가 움직였던 거와 비슷한 스토리로서인데 그게 훨씬 네. 더 강도가 높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미국이 긴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일단 뭐 긴축 발작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도 베트남이 살짝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지 투자자들이 그 베트남이 일단은 그 투자 성향을 좀 우리 투자자들도 좀 아셔야 될 게 상당히 예.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도박도 좋아하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시기마다 상당히 큰 베트남 현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조적으로 2020년부터 주식시장에서 나가고 있어요. 예. 거의 2017년부터 19년까지 들어온 자금의 절반이 최근 한 1년 반 동안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 보면 딱 그렇네요. 네, 예. 그거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저희 반대급부가 현지 투자자인 거죠. 예. 외국인이 파는 족족 현지 투자자들은 다 매수를 받아주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손바뀜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대외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베트남 시장이 거의 8알에서 9알 정도는 현지 투자자의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일단 예.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굉장히 시장이 좋으니까 앞으로도 네네네. 하반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하반기 일단은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한 상단은 1,300포인트까지 상반기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가 간과했던 거는 현지 투자자의 수급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예. 계좌 수를 터지는 걸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지수가 1,300 거의 80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한번 1,400포인트 상향 돌파는 도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하반기 전망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몇 가지 방법으로 적정 주가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하는 거는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을 가지고 그 종목의 컨센서스 그리고 그 개별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다 가중 합산했을 때에는 적정 VN 지수 기준으로 적정 지수는 한 1,440에서 1,450포인트. 1440에서 1450. 네, 현재에서 한 5% 정도, 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 지수로 또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증시를 이끌고 온 많은 이제 모멘텀들이 있지만 수급도 있을 거고, 근데 이익 전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지금 그렇네요. 점선이 12개월 선행 EPS를 이제 쭉 2021년 연초부터 이제 그린 건데요. 예. 연초 대비 23% 상승을 했습니다. 음. 저 그래프가 연말에 연초 대비 35%까지 상향 조정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예. 그 역시 한 1,440, 1,450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는 상당히 달렸습니다. 우리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베트남이 2위입니다. 축구의 강국 아르헨티나가 이제 상반기 증시 1위 성과를 달리고 있고 베트남이 2위인데 상반기 정도의 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저런 실적 전망의 바탕이 돼서 기조적으로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 부분인데 네. 최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440에서 1,450 정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이렇게 네. 그 적정 주가까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과연 지금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을 거냐 네, 하는 네.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가 일단 단기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네, 네. 뭐 이런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의 급등은 우리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베트남 증시에서 가장 필요로 한 거는 수급이나 모든 바탕들은 마련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 전망 대비해서도 상당히 빠르게 상승한 그 증시의 피로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휴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쉬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가 상승을 노리고 비중 확대를 너무 크게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쉬어가는 위험 관리를 조금 위험 관리에 더 치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 은 이미 다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투자자분들께서는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셔도 기회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 비용은 지금 매도를 하셨다고 해서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지 못할 수익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덜어내고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 항상 오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럼 언제 사야 되냐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1,300포인트를 밑으로 이제 내려갈 때에는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예. 저는 무방하다. 그리고 1,200포인트는 쌉니다. 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00포인트 초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베트남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제 종목을 사실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아도 근데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종목을 사는 것도 좀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 살 수 없는 종목들 중국처럼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펀드를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이나 베트남 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시는 매수하시는 이제 투자 전략이 있을 건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고 펀드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베트남 증시의 선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패시브 전략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ETF를 했을 때 VN30 지수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예. 아니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작년 5월부터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다이아몬드 ETF를 현지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ETF를 매수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이아몬드 ETF를 가장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이아몬드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 그 베트남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베트남 경제도 발전하고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오를 거니까 지금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패시브 전략으로 그러니까 사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베트남 시장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 네. 펀드로서 해서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추종하는 다이아몬드 ETF를 제가 상당히 작년 하반기부터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 투자하실 때 딱 한 문장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베트남은 증시 선진화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시스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종목과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향후 3년 또는 5년에 걸쳐서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예.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흥 증시에도 편입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예. 그래서 우리들이 다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던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다 하향 평준화될 거고요. 예. 반면에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살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다 하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상향 평준화될 거라는 예. 거죠. 이미 그런 현상이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ETF는 왜 좋으냐? 그 다이아몬드 ETF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외국인 매수 불가 종목의 비중이 현재 한 77% 정도 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ETF보다 제일 많이 들어있기도 하죠. 그래서 연초의 수익률이 VN 인덱스보다도 2배 이상 네. 상회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는 베트남 증시가 발전할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다이아몬드 ETF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그 다이아몬드 ETF도 그렇고 앞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못 샀던 주식들을 앞으로 살 가능성이 있는 쪽이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외국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19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정도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약 2조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에서 절반 정도가 빠졌고 우리나라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베트남 주식형 펀드도 동일한 추세입니다. 예. 17년부터 19년까지 매수, 작년부터 올해는 기조적으로 순매도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5월까지 3,800억 정도 설정액이 감소했는데요. 예. 지난해 12개월 동안 2천억 감소폭보다도 예, 굉장히 두 크네요. 배 이상 예. 빠른 속도로 5개월 만에 이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최근 1년 반 동안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빨리 이제 유출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1년 반 동안의 속도보다는 매도 강도는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서는 현지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그 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그렇게 또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인들의 차익 실현 니즈가 과연 증대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번 투자해 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권해드리고 싶은 업종
어떤 게 있습니까? 업종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뭐 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 베트남의 정보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보를 모아서 이제 종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래서 많은 방법으로 업종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데 비싸도 꼭 사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업종들이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근데 최근 2년간의 증시 상승세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 업종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으면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코어와 새틀라이트 위성 전략으로 우리가 비싸지만 사야 되는 업종에서는 최근에 소재 업종에서도 소재 철강 예. 업종의 이익 상승률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익 상승률 대비 주가 상승 강도가 다른 업종보다도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은 저는 좀 강력하게 매수를 좀 계속 장기 투자로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예. 은행은 베트남 경제 성장과 함께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철강, 은행 그리고 부동산 최근에 회복되고 예. 있고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업종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은 몇 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반면에 이제 반대로 싸진 종목들, 업종들은 뭐가 있느냐라고 구해 보면은 최근 들어서 유틸리티 업종, 예. 전력 회사들이 그 대표적인 업종들이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유틸리티 업종들은 배당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자릿수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과 같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때 배당을 통해서 주가 하락에 방어할 수 있는 유틸리티 업종, 보험. 보험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자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